41페이지의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뭐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나타낸다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회계원리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밑에 1번에 재무상태 있죠? 1번 재무상태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것들 측정합니다. 이제 가로 1번 자산은 뭐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이 된다 라고 기대되는 자본이다.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된다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돈이죠, 돈. 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 회사가 여기에 뭐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회사가 이걸 활용해서 뭘 벌어들일 수 있어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 다른 건물에 세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월세가 안 나가잖아. 그럼 임대료 비용, 임차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기대되는 거죠. 유입될 것이 기대되는 자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뭐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4번, 5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가로 4번 있죠? 방가로 4번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기가 아이파 뭐 전자다. 그럼 아이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자산들이 꼭 아이파의 법적 소유권에 해당되는 것들만 여기 적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은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법적 소유권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방가로 4번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취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재무회계에서는 법적 소유권을 뛰어넘는 기업의 경제적 지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산으로 보는 거야. 이 경제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꼭 법적 소유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해당되는 자산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금융리스에서 보면 금융리스, 리스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 리스 자산은 법적 소유권이 나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로 자산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꼭 이 방가로 4번에 해당되는 논리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6번은 나중에 원가회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지출을 했을 때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들, 지출을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뭐로 구분이 돼요? 이게 지출을 하면서 이걸 이제 원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자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손실로 표현하는 게 나죠. 자산은 뭐다? 지출을 했지만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은 자산이고 얘는 뭐다? 소멸된 게 비용이에요. 그럼 손실도 이제 소멸된 거긴 한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다? 비용은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되는 거고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않으면 손실이 되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자산을 지출했다는 것이 곧 다 자산의 취득가액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용이나 손실에 해당되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부채.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 유출됨으로 이행될 것 기대는 현재 의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의무가 부채다. 자산은 권리가 자산이죠. 의무는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갚아야 될 의무. 돈으로 갚든지 물건으로 갚든지 서비스로 갚든지 뭘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방가로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방가로 5번 보시면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부채는 충당 부채라고 한다. 충당 부채는 또 뒤에 챕터를 달리해가지고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부채에 지급돼야 되는 금액을 처음에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내용들이 충당 부채다. 그다음에 가로 3번의 자본은 그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자산의 부채를 뺀 잔여 지분. 왜?
채권자한테 주고 남는 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잔여 지분이다. 그래서 잔여 지분이 자본에 들어가는 것이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의 적립금이다. 있는데 5가지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경영성과 가로 1번에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씁니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로열티 수익, 임대료 수익 다양하게 명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광의의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에 수익이라고 한다면 수익과 이제 차익에 해당되는 구분이 좀 있겠죠? 그럼 수익과 차익의 차이는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다고 할게요. 상품을 판다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 상품은 어떻습니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판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매출 총이익을 계산세 20원. 그 이제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죠.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품의 자산을 판다. 예를 들면 기계를 판다. 기계장치. 그럼 얘도 예를 들면 내가 100원에 사가지고 120원에 기계하지 마. 토지하자. 토지. 그러니까 상품도 100원에 취득해서 12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토지도 100원에 취득해서 12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표시를 할 때 토지 처분에 따른 수익, 즉 수익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처분가액이죠. 매출원가는 뭡니까? 당초에 취득한 가액입니다. 처분가에서 취득가를 각각 구분을 해서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합니까? 토지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얼마 그냥 2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100원에 취득해서 120원을 팔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서 매출 총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처분이익. 이 처분이익에 해당되는 개념이 뭐다? 차익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왜 얘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지? 상품을 수익, 비용 구분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하고 왜 토지는 이렇게 하지? 얘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야. 그럼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고 얘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유형자산을 매년 처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는 거잖아. 일시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이걸 굳이 수익과 비용의 구분이 아니라 그냥 뭐의 개념으로? 차익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과 차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업의 경영 성과와 관련된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어때요? 똑같아요.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한다. 그뿐인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익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된다. 그래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매출원가, 급여 및 감가상각비 이렇게 돼 있고 차손도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차손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비유동 자산의 처분에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한 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 다 이제 수익과 비용의 광의의 의미의 수익이지만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그러한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넘기시면 재무제표의 요소의 인식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번의 인식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우리가 차변에 이렇게 해서 토지 100억 이렇게 썼다. 분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 지출한 뭔가를 샀는데 이 뭔가를 산 것이 뭐다?
자산의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차변에 토지라고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개정 과목에. 그 다음에 100억이라고 이거 쓴 건 어떻습니까? 100억이라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0억이라고 쓰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 기준에 그 박스 있죠? 1번, 2번.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음.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측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토지라는 개정을 쓸 수 있는 것이 이 토지, 이걸 삼으로써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 활용될 수 있다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썼어요. 그 다음에 100억이라고 쓸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신뢰성 있는 측정이 100억이 되기 때문에 100억을 쓴 거예요. 모든 분개라든지 재무상태표 표시 이런 것들은 1번, 2번이 갖추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번, 2번이 충족하는 항목만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산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걸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뭔가 현금이 창출이 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한다. 부채 인식도 마찬가지, 뭐 수익 인식, 비용 인식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없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측정에 해당되는 부분들. 측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그래서 측정에 해당되는 4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갑자기 JYP 또 있지. 아까지 이야기했구나. 네.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예를 들면 토지다. 제가 이제 얘를 1억 주고 취득을 했다. 그러면 과거에 취득한 금액을 쓰는 것을 이걸 뭐라? 이거 취득한 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을 뭐라? 역사적 원가. 네, 역사적 원가. 거기 나와 있는 가로 1번의 역사적 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토지를 재무상태표에 취득한 금액으로 쓰는 게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취득 당시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현행 원가다. 이건 뭐냐면, 네. 가로 1번의 현행 원가. 내가 이걸 20년 전에 취득을 할 때 1억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토지를 다시 내가 재취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취득을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20억을 주고 재취득을 해야 돼. 그러면 재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20억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무상태표 표시를 하겠다. 그게 이제 뭐다? 가로 2번의 현행 원가라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현행 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시점에 취득할 경우 대가로 지불할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를 이제 재취득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만일에 지금 판다고 했을 때는 21억에 팔 수 있다. 네, 만일에 지금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20을 그러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을로 재무상태표 쓰겠다.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실현 가능 가치라는 거죠. 네, 실현 가능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역사적 원가는 뭐다? 과거에 취득한 금액.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현행 원가는 지금 뭐다? 지금 다시 취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재취득을 한다면. 그 다음에 실현 가능 가치는 거기서 체크를 좀 하시죠. 정상적으로 처분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판다면. 매각 처분. 그때를 가정을 하고 금액을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능 가치에 해당되는. 만약에 역사적 원가로 재무상태 표시하겠다? 1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현행 원가로 표시하겠다? 20억으로 하겠다? 실현 가능 가치로 하겠다? 21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측정이 가능한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뭘 제일 많이 쓴다? 역사적 원가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다? 현행 원가나 실현 가능 가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로 4번의 현재 가치인데 회계 원리 하시면서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개념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 실현 가능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상적으로 처분, 정상적으로라고 하는 부분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실현 가능 가치 정상적.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처분. 네. 가로 4번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그 밑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다. 네. 우리가 이거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요거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가치 100원하고, 자, 1년 후에 100원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뭘 선택을 한다? 현재 100원을 선택을 하겠죠. 왜? 1년 후에 100원은 물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0원을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현재 가치 더 선호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헷갈린다고. 현재 100원 가질래, 1년 후에 110원 가질래, 이러면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의 경제적 효용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제적 효용이 동일한데 100 이꼴 110을 쓰긴 했지만 수학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수학적으로 맞게 되려면 얘를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10%하고 1승 이렇게 하면 이꼴이 된다고. 그럼 이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다?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눈 값이 이제 현재 가치고 1년 후면 1승, 2년 후면 2승, 3년 후면 3승, 즉 여기다가 n승이라고 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양변에 1 플러스 할인율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1 플러스 할인율 이쪽으로 올라가면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지금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년 후에 110원이 됐다. 여기 10% 때문에. 그럼 이때 10%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이자율을 표현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할인율하고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같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시장 이자율로 많이 써요. 시장 이자율.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또는 이제 유효 이자로 표현할 텐데 그럼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서는 이것만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할인율하고 n승으로 나눈 거다.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토지를 지금 10억 주고 살려고 해요. 근데 토지가 10억의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대요. 이 토지가 10억짜리래요. 그럼 토지를 왜 10억 주고 사겠어요, 내가? 이 토지를 10억 주고 사면 앞으로 미래 뭡니까? 이 토지에서 임대료 들어오겠죠? 임대료 들어오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걸 어떻습니까? 처분하겠죠? 이러한 게 다 뭐예요? 미래 발생하는 현금 수익이죠? 미래 가치. 요 미래 가치가, 이 미래 가치의 합이, 미래 가치에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꾼 값이 이게 10억이 되니까 내가 10억 주고 사는 거야. 미래에 얻게 되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 토지의 처분 가액보다 처분 가액이 현재 가치가 10억이니까 10억 주고 사는 거지. 요 가액이 만일에 예를 들면 현재 가치가 8억이다. 그럼 내가 10억 주고 사겠어요? 안 사지. 내가 이걸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8억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10억 주고 왜 사겠어? 그럼 반대로 내가 이걸 삼으로써 미래에 얻게 되는 현금 수익에 해당되는 것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면 12억이다. 그럼 나 당장 10억 주고 사겠지. 근데 그거를 팔려는 놈이 10억이 안 판다고 그렇게 되면. 왜? 이걸 사면 12억에 해당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10억에 팔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토지의 이 가격은요. 뭐다? 이 토지를 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수익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지금 거기 책에 나와 있는 46페이지 가로 4번의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토지가 예를 들면 이 토지를 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 처분 가액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현재 가치를 냈더니 얘가 예를 들면 23억이다. 응? 그러면 이 23억으로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거기 이제 가로 4번에 나와 있는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 가로 1번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번이나 3번, 4번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역사적 원가고 뭐가 현행 원가를 나타내는 거고 뭐가 실현 가능 가치고 뭐가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현재 가치 계산해봐라 이런 건 안 나오니까. 자, 현행 원가는 재취득입니다. 다시 취득. 실현 가능 가치는 뭡니까? 정상적인 처분. 네, 차이가 있죠.